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브 컴퍼니 스마트시티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안창원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강의로 이론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주제인데요. 데이터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전에 어떤 가정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론의 종말을 외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지 박스라는 사람이 모든 모형, 또 모든 이론은 틀렸다. 하지만 일부는 쓸만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터 노르빅이라는 사람이 모든 이론은 틀렸다. 점점 더 이론은 필요하지 않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론의 종말이라는 명제를 던져놓았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모형이나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모형과 이론은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개략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 모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건지를 모형을 통해서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제들, 이러한 논제들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어떤 가정을 통해 그 이론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진 빅데이터 시대에는 굳이 가설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이전에는 첫 번째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그야말로 리서치 다시 찾아보는 거였죠. 그리고 그 상황들을 설명하는, 그 문제를 설명하는 가정들을 몇 가지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 가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난 이후에 그 모형이 의미가 있다, 없다, 또는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운 이론으로서 우리가 기존에 모르고 있던 현상을 설명하는 기제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졌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거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풀어놓고 데이터 속을 찾아보는 것이죠. 어떤 가정을 세우고 가정의 프레임 안에서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들여다보다 보면 새로운 패턴을 찾게 되고 그 패턴, 여기서 얘기하는 관측, 결과를 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면 그것이 바로 그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기제 또는 이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More is different.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치 있다라고 명제를 정리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이론,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모형과 데이터에 더 목말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하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니얼 길버트가 얘기하기를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리는 거의 모든 의사결정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과거를 열심히 공부하고 모형을 만들고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또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려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왜 미래를 전망하는가? 그냥 일어난 일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이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미래의 걱정을 통해서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상상이 미리 준비를 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전망을 해서 그게 좋은 일이면 그게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게 좋은 일이 아니면 그것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자 우리는 미래를 전망하고 상상합니다. 자, 우리의 주관성은 상당히 우리 미래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왜곡을 가져다 줍니다. 현실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 현상에 대해 우리도 모르게 임의에 채워넣기를 시도합니다.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그 비슷한 것으로 미래를 그냥 채워넣는 것이죠. 물론 과거가 계속 반복이 되는 아주 평이한 미래라고 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사고로도 충분히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미래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미래에 대한 상상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또 다른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르게 현재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가 현재와 다를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소평가합니다. 우리의 뇌는 보수적입니다. 과거의 경험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그 길을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터와 관련된 학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계를 다루는 것이 있고요. 확률을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데이터를 다루고 실험의 결과를 다루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인 사상은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훨씬 더 집중되어 있고요. 확률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확률입니다. 물론 확률은 통계에 의존하고 있고요. 통계 역시 확률의 일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단 1초라도 빨리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있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1초, 1분, 하루, 한 달, 1년 우리가 그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은 굉장히 큽니다. 하루 먼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일기예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날씨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전망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런 국가적인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민간 시스템에서도 본다면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단 1초라도 먼저 안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꽤 큰 돈을 손쉽게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아니지만 이전 정부부터 정부 3.0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부 역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이 역시 국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화두였고요. 그것을 제대로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을 수립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따라붙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강의의 키워드인 디지털 트윈 없이, 그러니까 국가 행정을 위한 디지털 트윈 없이 과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또는 데이터 기반의 국가 의사결정을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빠트림 없이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자문해 보면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데이터가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유연하고 과제지향적인 조직을 만들겠다. 그리고 인사교류 대폭 확대로 협업 문화를 조성하겠다.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통으로 두고 풀지 못하고 그것을 잘게 나누어서 푸는 방법을 채택해 왔습니다. 거의 모든 조직들이, 모든 시스템이
각각의 아레날로 역할과 책임으로 부서가 나뉘어져 있고 부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문제만 풀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할당되어 있는 소규모 문제들만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 사회, 경제를 되돌아봤을 때 어떤 문제도 그렇게 잘라져서 분절되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육과 고용과 출산은 다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모두 다룰 수 있는 부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자, 빅데이터가 마법 구슬인가? 자, 이 그림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이 다 과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미래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어떤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데이터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기술입니다. 과거에 대한 흔적입니다. 그 데이터를 아무리 열심히 분석하고 패턴을 찾는다 하더라도 과연 그 데이터의 결과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미래를 추정할 수 있을까? 똑같이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도래한다고 했을 때 과거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한 것만으로는 미래를 정확하게 탐색하고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새로운 도구를 줬습니다. 왜 빅데이터가 비로소 가능해졌느냐를 또 다른 예를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때 유가는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1배럴당 $100 이상까지 치솟았죠. 그렇게 값이 뛰어다 보니 우리가 점점 고갈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원유가 새로운 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체 상태의 원유가 아니라 고체 상태의 원유가 등장한 것이죠. 자, 빅데이터는 인터넷 이후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빅데이터는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의 원유다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원유에 비유했습니다. 원유는 우리 인류 문명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석유란 오늘날 우리가 영위하는 현대 문명의 모든 것이자 처음과 끝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석유는 실로 놀라운 물질이고 무게와 부피에 비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품고 있고 운반과 저장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페인트, 의약품, 옷감, 농약, 윤활유 거의 모든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수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그동안 유가는 굉장히 싸고 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석유는 신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거의 신에 가까운 능력을 인류에게 선사해 주었고 이거를 고대와 비교를 하면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이 100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값싼 화석 연료를 풍부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죠. 자, 석유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석유, 신석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은 전부 다 콸콸 쏟아나오는 액체 석유였고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이 고체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형태의 흙과 모래 속에 이 원유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동안은 이런 석유를 추출해내는 비용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특정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 석유를 우리가 채굴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80 이상, $90 이상, $100를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경제성이 있게 돼서 그동안은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원유가 우리들의 시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미국이 석유 생산 39년 만에 수출국으로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증가세로 반전이 되었고 이게 모두 다 흙 속에 숨어 있는 셰일가스라고 얘기하는 것들, 오일샌드라고 얘기하는 것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빅데이터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들이 새롭게 개발이 되었고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았던 그런 쓰레기 같은 데이터들을 이제는 들여다보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기들의 비즈니스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잘 정제된 데이터, 하지만 그 데이터가 표현할 수 있는 현상은 굉장히 작은 상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이 레고의 블럭들이 조그마한 레고 창조물을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라는 블럭을 가지고 이 문제를 형상화하고 그 문제를 풀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데이터는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아졌죠. 단적인 여러분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진을 찍을 때만 보십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거들떠보지 않는 사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데이터는 누구도 보지 않고 있던 데이터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이제 그 데이터가 펼쳐져 있을 때 그 속에 숨어있는 정말 가치 있는 발견들을 찾고자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데이터가 많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정제해 놓느냐가 각 기업의 경쟁력 또는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냥 데이터가 많다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잘 정제된 데이터, 잘 관리되는 데이터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처럼 그냥 데이터가 낱개로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데이터는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로부터 조각조각 떨어져 나왔던 데이터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자리, 제 위치로 돌려놓고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즉각적으로 현상과 현실, 그리고 현실에서 발견한 모형과 이론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 지금은 정제된 데이터 시대로 넘어왔고요. 또다시 우리는 입체적으로 재구성된 데이터 시대로 지금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제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자원을 최소화하는 환경,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정부도 데이터댐 또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 기업에서도 각 조직에서도 그냥 우리는 데이터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찾고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